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건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또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다시 시끄러워지는 걸까요?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겨울 날씨 중계 이래로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이미 손발은 꽁꽁 얼어붙었고요. 곧 입도 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절기 동지에 딱 들어맞게 전국 곳곳으로 한파가 기승이고요. 또 일부 지역 폭설까지 내리면서 동장군의 기세가 무척이나 매섭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 지역 많은 곳에서는 15cm 안팎으로 눈이 쌓였는데요. 앞으로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더 강한 눈이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에 중부 곳곳으로는 한파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후 6시 이후 경북 지역까지 한파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산지에는 모레까지 10에서 25cm, 많은 곳은 30cm가 넘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50cm가 넘기도 하겠습니다. 강원을 제외한 전국으로 많게는 10cm가량 쌓이는 곳이 있어서 폭설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8도 안팎 보이며 강추위를 보였는데 내일은 이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찬바람에 체감 기온은 더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을 보이며 당분간 밤낮 구분할 것 없이 춥겠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눈까지 내리며 빙판길이 우려스러운데요. 체감 기온 잘 챙겨주시고 또 시설물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들이 바로 만나보시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고향 안동을 찾은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며 자신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진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번 소환 통보에 의원총회를 열어 불응하기로 결정했던 이 대표, 이번에는 소환에 응할지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이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이 그룹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연습생 출신의 지인을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미국을 깜짝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열차로 폴란드까지 이동한 뒤 미 군용기를 타고 전투기의 호의를 받으며 이동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2조 3천억 원의 추가 지원을 발표하면서 이 항공기나 미사일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큐시토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 제목은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 자괴감 든다. 이 도닥다 도튼 사람입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요즘 아주 바쁩니다.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진 뒤에 이 보이콧을 했었죠. 투기 보이콧을 멈추고 이 특조위원들이 다시 복귀하도록 독려하는 데 참여하는가 하면은 네. 또 23일 내일이죠. 예산 처리 최후 통첩을 앞두고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는데 이 협상 키를 또 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상을 탔습니다. 백봉 신사상이라는 상인데요. 네. 설명을 드리면 이 동료 국회의원들 그리고 출입 기자들 그리고 상임위 소속 이 직원들이 선정을 해서 한 해 동안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오. 의정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네.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꽤 의미가 깊은데 그렇죠. 이 수상소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뼈 있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백봉 신사상은 다수당의 원내대표, 다수당의 당대표가 받게 되면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가 훨씬 품격 있고 협치가 잘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이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상을 받게 되니 뭐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아하. 든다라면서 민주당을 언급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영예로운 그런 상인 거거든요. 지금 뭐 자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 전체 그리고 거의 한 1,000명쯤 되는 출입 기자들이 다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모범적이다라고 뽑힌 건데 근데 지금 자괴감이 든다고 했어요, 민지숙 기자. 네, 수원내 대표 어제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 까칠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각박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 거의 다 됐다 이런 단독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네. 이걸 두고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오보다 오보 오늘 3일 동안 전혀 변동 사항이 없었다라며 네.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하고 의원실로 아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제 민지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최후 통첩을 또 내렸습니다. 시한이 내일까지예요. 맞습니다. 최종까지 나온 건데 네. 이번이 벌써 5번째 데드라인입니다. 아. 네, 애초에 지난 2일 이 법정 처리 시한 이미 넘겼고 네. 9일에 정기 국회가 끝났고 그 이후에 2번 더 최후 통첩이 있었죠. 네. 김진표 의장 아주 답답한 심경인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김 의장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정부 아니든 야당 수정안이든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요. 네. 이 여야 합의할 시간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그쵸. 만날 생각 아직도 없어 보입니다. 양당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그간 여야 간의 여러 쟁점들에 관해서 논의를 해왔고 이제 한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잘 이루어질 기미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김관욱 의원님. 예. 지금 이 데드라인만 4번째, 이 5번째예요, 이번이. 이번 최후 통첩은 통할까요? 통해야만 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국회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고 네. 방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이건 정부안이든 아니면 야당 수정안이든 둘 중에 하나 표결 처리한다. 네. 사실 뭐 둘 중에 하나를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걸 다수결주의가 국회 운영 원칙이기 때문에 네.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뭐 비판할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네. 국민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여야가 합의하고 협력하고 협치하는 모습 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도 사실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인데 법 만드는 분들이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을 생각하고 지금 상황을 생각한다면 네. 좀 국회가 오늘에도 만나서 지금 타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조율해서 내일 네.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지금 무게가 지금 실려 있습니다.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수아 기자, 네. 이게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사실 양당 협상 카운터파트거든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과연 협상 권한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좀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게 네. 최근 한 2달이 주 원내대표에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천천히 떠올려 보면 국감 때 이 메모 논란이 있었죠. 그때 그쵸. 운영위원장을 주 원내대표가 맡고 있어서 이 김은혜 강승규 수석 퇴장시켜서 또 당내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고요. 네. 또 여야 합의로 이 국조 대상에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부분을 넣었다가 또 한 번 책임론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는 아예 대통령실에서 이 정쟁의 한복판으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반응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당시 상황 잠시 보고 오실까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반대 표결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반대니까 반대지. 어떤 이유로 반대를? 아니 나 오늘 할 얘기 없어요. 반대 의견 표현하시는데 용산 요즘도 반영돼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이 협상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카운터파트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용산의 힘하고 지금 마주 앉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실까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통령 심부름당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네. 연일 협상력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이 주 원내대표 일각에서는 이 주 원내대표는 지금 돌을 닦다가 이 돛은 사람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얼마 전 이 주호영 원내대표 당내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문매를 맞기도 했죠. 이 당대표로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 이 당권 주자론을 이야기했다가 이 괜한 소리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첫째. 그 다음에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그 다음에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 조건을 놓고 보면 이걸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다들 성에 차지 않아 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지는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고요. 성에 차지 않는다는 뭐 그런 표현들을 뭐 윤심이 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우리 전당대회 후보를 두고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어지는 국회에서의 기싸움이 사실상 대통령실과 야당의 힘 겨루기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 또 있는데요. 지금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예산의 두 쟁점이 이 행안부 경찰국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대표적인 이 윤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을 내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가 어떻게 보면 막힌 상황이거든요. 이 야당은 여당을 앞세워서 이 대통령실이 이 본인들의 주장을 주문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조직에 대해서 예산을 왜 깎냐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주호영 원내대표 굉장히 좀 고심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권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약간 애매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여야 협상은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묘안이 있을까요? 주호영 원내대표 요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낀대표입니다. 낀대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 원칙론으로 표현되는 이 강경 흐름 여기와 또 거대 야당 사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뭔가 이제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고 그렇다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협상을 내일까지 시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은 여론의 흐름에 기대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안 문제, 아까 이수아 기자가 잘 설명했지만 지금 법인세 인하 문제는 어느 정도 접근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이제 경찰국 신설 예산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된 예산 여기에서 합의를 못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것들이 연동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근로제 문제, 이게 일몰일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금투세 유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민생 법안, 민생 흐름과 함께 예산안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압박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유아론 타협론자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안에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해 주신 부분, 지금 뭐 법인세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인사정보관리단이랑 지금 이 행안부의 뭐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이 두 가지가 지금 여야가 지금 이 부딪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 경찰국 신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위가 이 경찰국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하, 그러니까 판단할 여지가 없다,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내린 거거든요. 김관옥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경찰국 신설이 약간 이 근거를 지금 찾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제소를 한 소송을 건 주체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심리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본안심리 내용은 차치하고 지금 이 제소를 한 소송을 건 주체가 헌법기관이 아님으로 해서 이거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찰국을 만들어낸 근거에 대한 부분은 야당 측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찰국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계속되는 것이고, 아마 추후에는 제 생각에는 사실상 헌법기관을 내세워서 헌재에 다시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걸 제기한 쪽이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각하를 시켰기 때문에 그럼 조건을 맞춰서 다시 낼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그렇게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왜 경찰의 독립성은 인정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오늘 나온 헌재의 각하 판단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셔서 이 부분도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입니다. 제목은 전당대회 날짜 윤곽, 김기현 나는 데이트 고수입니다. 이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 장소가 거론되는 등이 굵직한 사항들, 조만간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정에 발맞춰 자연스럽게 이 주자들 연대 역시도 좀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좀 이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 김장연대가 특히 무르익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철이 다가오는 건가 싶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기현 의원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김장은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연애에서 결혼했다. 이 본인의 연애사까지 피력하면서 언급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어제 장 의원 발언을 받는 모습으로 이 연대가 구체화, 또 가시화되는 흐름이라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지금 장제원 의원은 지금 막 맞선 봤다, 이제 데이트할 차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기현 의원이 데이트는 또 내 전공이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 윤심은 김기현 의원인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아직 이르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판을 좀 만들어 가려고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다음번 당대표는 일단 좀 우리 쪽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그룹 쪽에서 나오는 게 좋다. 그것은 2024년에 총선에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의 이제 가능성으로 김기현 의원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의 당내 당원들의 지지도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현실화될 수 있겠지만 이런 막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뭐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이런 데서 별로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러면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장제원 의원이 움직인다고 해서 곧바로 윤심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지난번에 청와대 개편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과 가까이 이 관계 속에 가까운 관계 속에서 청와대에 진출했던 정무비서관들이 전부 청와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는 다양한 어떤 카드들을 좀 이렇게 좀 던지면서 좀 실험을 해가고 있는 큰 틀에서의 판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단계 정도로 좀 판단을 하면서 좀 판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뭐 김장연대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좀 조금씩 좀 이 판을 맞춰가면서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김장연대 얘기가 자꾸 나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사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랑 단일화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 그때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하면서 이 처음 초기 개각 인사는 윤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대신 안철수 의원은 당의 뿌리를 내리게 그래서 당대표를 안철수 의원한테 좀 약속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당시에 흘러나왔었거든요. 강재묵 기자. 안철수 의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또한 장제원 의원 발언에서 조금 짚어볼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안철수 의원과의 만남 계획을 장 의원한테 물어보자 김장철 얘기하는데 만나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이죠. 이 앞서 거론되더니 안장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좀 안 의원이라고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이 안 의원 역시도 이 김장연대를 타겟으로 하는 비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연대 움직임이 있다면은 이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라 이렇게 꼬집은 건데요. 이 김장연대뿐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제 비판하면서 경쟁 구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들려드리면 유승민 전 의원 향해서는 이 출마 결심부터 밝혀라라고 이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금으로서는 전당대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대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이 당권 주자 레이스도 역시나 이 치열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오늘 새로운 입장을 그래서 또 냈습니다. 이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다 윤심팔이다라고 저격을 했는데요. 이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비전과 좀 전략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희가 비윤계라고 소개드리고 있는 또 다른 당권 주자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수위원장까지 하고 윤심을 못 얻고 있을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윤 대통령에게 물어보시죠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둘 다 이 비윤계 주자로 지금 꼽히는 사람들인데 비윤계가 신경전도 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수아 기자. 지금 국민의힘이 이 전대 룰을 당신 100%로 이 수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꼭 안전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최근 국민의힘 책임 당원의 구성이 미묘하게 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를 좀 보시면 일단 2040 그러니까 젊은 당원들이 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7.4%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33%까지 올라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래도 당원 가입 독려를 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60대 이상 책임 당원은 오히려 40%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비교적 적은 곳인 수도권의 가입률도 보면은 29.6%에서 지금 37%
4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반면 전통적인 좀 보수 당원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영남 TK의 경우에는 55.3%에서 지금 4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국민의힘이 아주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수도권과 영남이 또 비등비등한 상황인 거죠. 이렇다 그러네요. 보니까는 꼭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친윤계가 나온다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관옥 위원님. 예. 그럼 비윤계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전 꽤 있다고 봐요. 꽤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공천권이 여기 다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공천하느냐인데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뭐 이 공천 룰 중에 하나가 이 결선 투표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친윤에서 후보를 내겠다, 만들어내겠다 대표를 이 얘기인데 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13, 23, 1, 2 이렇게 가능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공천권을 매개로 해서 네. 마지막 가면은 이거는 뭐 거의 대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당대표인데 네. 뭘 못 나누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천권을 갖고서 얼마 지분을 나눠서 예컨대 비윤계가 우리가 합치면 50%를 넘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작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꽤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현재 차기 당대표 윤심은 장제원 의원한테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사실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만나는지 안철수 의원을 만나는지 이 부분에 지금 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다른 윤핵관이죠. 이 윤심은 권성동 의원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강재묵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무대가 조금 이제 옆 동네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동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입니다. 이 윤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혁 씨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으로 봤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뭐 저출산 부위원장하고 기후대사가 그거 던져버리고 탁 뛰어 나서면은 거기는 당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또 민심도 가지고 있는 유력하다. 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권성동 전 대표다. 그래서 권성동이 굉장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됐든 민심은 유승민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철수 당하는 의원이나 꼴을 보는 거죠. 김기현 의원은 가능성 없습니까? 그분들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판세와 흐름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이 권 의원 역시도 꾸준히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보도는 앞서부터도 좀 이어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네. 현재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당장의 행보는 아직은 좀 조용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SNS 통한 야당 비판 활동만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 논란이 좀 최근 이어지고 있었죠. 이에 대한 비판이 어제 오늘로 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 다음 달 초쯤으로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신현영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 본인 SNS에 지금 계속 연일 올리고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윤심은 권성동 의원한테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박지원 전 원장이거든요. 또 최근에 심지어 민주당 복당을 지금 했거든요. 그럼 박지원 전 원장이 정말 윤심이 권성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장제원 의원에 대한 견제구로 던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아마 박 전 원장으로서는 권 의원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그렇게 좀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윤심이 뭐 권성동 의원에게 있다, 장제원 의원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윤심이라는 것을 얻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박지원 전 원장이 그렇게 관측한 것도 실제로 그렇게 봤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억하시겠지만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에 이른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속에서 박 전 원장으로서는 적절하게 두 사람을 이렇게 띄우면서 이른바 윤핵관 내부에서의 갈등, 이 정치적인 어떤 갈라치기 이런 것도 내심 좀 노리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권성동 의원도 뭐 윤 대통령과 가깝긴 하지만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 원내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실책, 말실수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윤심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그대로 몰려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어떤 분석이고 네. 아마 그 윤심이 너무 부각되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게 자칫하면요. 윤심이 누구한테 실렸다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안 그게 되면. 안 되면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마지막까지 아마 좀 보면서 네.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윤심이라는 것을 최소한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아마 여권 핵심부에서는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 뭐 지금 나오는 것은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좀 그것을 업으려고 하는 측에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윤심이 너무 부각이 돼도 이 용산 대통령실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 당권 경쟁이 굉장히 지금 좀 치열하게 타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수아 기자. 네. 민주당이 지금 계속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어요. 네, 이 국민의힘 룰 개정을 두고 누굴 위한 거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100% 당심으로 투표를 하면은 결국 윤심 선거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이건 전두환식 체육관 선거다, 승부 조작 아니냐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말리는 분위기는 아닌 게 이 내심 윤나땡이라고 이 윤핵관이 전당대회 나오면 땡큐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익명 중진의 의원의 말을 좀 인용해 보자면요. 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고 오만해져서 좀 당내 다른 세력을 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분열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땡큐다. 이 윤핵관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또 국민의 뜻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야당 내부 상황들이 조용하지만은 않죠. 이 앞서 이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에 따른 이 논란이 네. 이어지는 흐름처럼 보이는데요. 이 박 전 원장의 복당에 이 무소속 이 민영배 의원이 이 자신도 복당시켜달라며 당에 이제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 문제하고 박지원 원장의 복당 문제를 같은 선에서 놓고 보는 것은 저는 뭐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나 당 입장에서나 도덕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복당을 하지 않아야 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는 제 복당이 급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 복당이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당은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건데 사실 이 민영배 의원이 지금 보면은 무소속이에요. 검수완박돼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 관련한 행사에는 또 꼬박꼬박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김관욱 의원님. 예. 제가 그 김관욱 의원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뻔했어요. 민영배 의원은 언제쯤 복당하게 될까요? 저는 조만간에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됐는데 안 될 이유가 거의 없죠. 조만간이면 언제쯤이요? 저는 뭐 연초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검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네. 예컨대 뭐 서해 공무원 피살 뭐 네. 수사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통계 네, 조작 조작. 의혹이라든가 뭐 이재명 대표에 네.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범야권을 막 결속시켜야 될 필요성을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서 한 목소리만 나오는 건 아니죠.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뭐 다른 얘기들도 일부 나오지만 네. 사실은 세력화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돼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강도가 이제 높아지고 다방면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이 오히려 결속을 시키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서 민영배 의원의 어떤 복당도 쉽게 만들어지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야권이 좀 결속을 해야 될 상황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복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 소식도 여기에 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소식도 여기에 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은요, 검찰 소환 통보, 이재명 내가 그렇게 무섭나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민주당은 어제 퇴근 시간 다 돼서 검찰이 이런 통보 소식을 전했다라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김희겸 대변인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오늘 아침에
한 9시 무렵에 팩스로 찍 하고 그냥 한 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냈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팩스를 발견한 것은 오전 11시쯤이었고 그 전에 특정 언론을 통해서 먼저 소환 통보를 했음을 밝히는 이런 검찰의 방식 자체가 너무나 무례하고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소환, 이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 중인 중앙지검이 아니라 이 수원에 있는 성남지청에서 통보한 건데요. 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이 의혹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이 부지 용도 변경과 같은 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FC의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입니다. 이 검찰이 앞서 기소한 이 사건 관련자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 이런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에 사실 이 대표 본인의 소환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절차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재묵 기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입장 있었습니다. 이 본인의 일정 도중에 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은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하는 1박 2일의 지방 일정을 좀 소화하는 일정이었거든요. 이곳 현장에서 이 검찰 소환에 대한 이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 파괴다라며 이제 강하게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듣고 오신 것처럼 이 이재명을 죽인다 해서 이 현 정부의 무능과 불공정함이 이제 감춰지지는 않는다. 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수사임을 이 지지자들에게 재차 주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전 이 대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법무부의 수장인 한동훈 장관에게도 좀 입장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장관 오늘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하면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소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굉장히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성남FC 사건 문재인 정부 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한번 났었거든요. 하지만 수원지검에서 해당 사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난 5월부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9월에는 성남시 공무원 등 관련자들 재판에 넘기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 검찰 말고 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찰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성남FC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그 대가성 후원금과 용도 변경에 그 대가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희가 대변이 있으니까요. 답변은 그쪽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제가 정리해서 제3자 다시 한번 뇌물공여 혐의 적용됐는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찰에선 죄가 없다 했는데 검찰이 수사하니 결론이 뒤바뀐 건 뭔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대표 2달 뒤에는 이 대장동 사건 역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수사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제 계좌, 제 가족들 계좌 조사하는 거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그런데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양 쇼하는 것은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 네, 소정섭 위원님. 네. 사실 이재명 대표 뭐 소환할 거라는 전망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내년 초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부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소환 자체는 예견된 부분이었죠. 아까도 네. 뭐 얘기했지만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공모했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두산건설 전 대표라든지 정진상 전 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견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시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예상보다 빠른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서 여러 개 지금 걸린 사건들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포함해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각각 소환 통보를 할 것이냐, 이런 아마 검찰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 봐서는 각각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닌가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에 복당을 했지 네. 않습니까? 그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박지원 전 원장이 갖고 있는 이른바 어떤 화력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의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열을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뭔가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력을 갖춰가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야당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빠르게 전열을 갖추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자라고 해서 좀 소환 카드를 좀 빨리 꺼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빨리 좀 소환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사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해 달라라고 통보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민지숙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표 이미 대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 관련해서 허위 사실 이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이 검찰이 이 사건 넘기기 전인 지난 9월에 이 네. 대표에게 출석하라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이 당시 보좌진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달했는데 기억나네요. 이게 취재진의 카메라에 저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두고 한동훈 당시 장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이건 전쟁이 아니고요. 범죄 수사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장관 수석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당시 민주당은 이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소환에 불응할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이 대표 역시도 이 당의 의견을 지금 수용하면서 검찰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서면 조사 답변서만 받은 뒤로 이 네. 대표를 재판에 넘긴 바 앞서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검찰 조사에 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지 여부를 의총에 묻는 걸 두고도 사실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긴 있었었는데, 결국 의총을 열고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강재묵 기자, 이번에는 이 소환 조사 의총에 또 묻는 겁니까?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번에도 앞선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역시나 있습니다. 네. 이번 역시도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선 건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이 소환 통보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대응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1야당 당대표를, 더구나 대선의 경쟁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환 통보한 것은 오로지 이 민생이나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히 우려서는 유감이고요. 향후에 이제 대표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고민을 하실 테고, 또 당 지도부에서 그런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결과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 당 차원의 움직임이 있는 건 좀 확실해 보이죠. 이 때문에 여전히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냐, 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조응천 의원의 표현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이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히 직접 싸워나가길 원한다. 이 당이 당당히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직접 내기도 했습니다. 김관호 의원님, 사실 이재명 대표 이 먼저 번에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의총 열어서 불응해라라고 결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와 지금의 이재명 대표 당내 입지가 과연 같은 것이냐를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의총 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뭐 입지에 큰 변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에서 접근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강경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지금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그 소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다 해서 무혐의 받아가지고 불송치된 건데 이걸 다시 했다. 이건 정적 죽이기다. 이런 개념이 이미 이제 본인에서 나왔는데 당내에서 뭐 회의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뒤엎을 만큼의 어떤 증거가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소환 자체를 매우 정치적인 어떤 공세 차원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서면 조사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거는 보여주시 수사를 좀 하겠다는 그런 검찰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의총을 연다고 해도 불응이 나올 수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 거부에 좀 더 이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은 사안은 성남 FC 관련한 사안인 거고 지금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도 지금 열심히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앞서서 전해드렸었던 게 김만배 씨의 최측근 일명 헬멧남 그리고 금고지기 두 사람이 구속이 됐다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민지수 기자, 두 사람 중에 한 명 지금 금고지기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나를 구속한 게 과연 맞는지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구속적 부심을 냈어요. 맞습니다. 앞서 법원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판단이 맞는지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10분부터 이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조계에서는 이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 씨가 풀려날 경우에는 이 검찰 대장동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검찰이 이 김만배 씨 주변을 좀 쫙 이 수사에서 조여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MBN이 지금 단독 보도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은닉을 하려고 아내까지 동원했다. 지금 이런 정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관련해 이 김만배 씨 본인의 이 아내까지 동원한 정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착된 건데요. 이 앞서 이 김 씨의 지시로 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이 최우양 이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와 비슷한 시점으로 이 김 씨의 아내 역시도 인근에 다른 땅을 산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김 씨 아내 역시도 이 때문에 추후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인데 이 측근뿐 아니라 이 가족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오며 이 검찰이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종섭 의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김만배 씨는 중환자실에 있는데 김만배 씨 주변 사람들은 다 쫙 조여가고 있어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라고 보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검찰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결국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김만배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뇌물죄의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원해서 김만배 씨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지금 연결고리가 김만배 씨이기 때문에 조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네요. 네, 조금 먼 나라 소식인데요. 아르헨티나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요. 400만 몰린 환영 인파 메시 집에 갈래입니다.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거둔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 모두 흥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결승에는 비행기 안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아르헨티나로 도착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결승전 생중계를 틀어줘서 전부 다
너무나 우순위 확정되자 환호하는 모습이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축구 대표팀 전사들을 축하하는 환영 행사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소출했다는 건데요. 이 2층 버스, 지붕이 오픈된 저런 버스를 네. 타고 선수들이 일종의 카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보시다시피 정말 어마어마한 관중이 모였는데 400만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들도 연출됐는데요. 네. 저렇게 사람들이 탑 위에 앉아 있거나 또 고가 다리 위에 있어 기다리다가 버스가 지나갈 때 그 위로 뛰어내리는 상황까지, 어머나. 네, 저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막 떨어지는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가 위험한데요. 소출한 건데 뭐 네. 5살 남자 어린이가 나갔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뭐 지금 의식을 잃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선수들이 탄 버스 이 인파 한가운데 갇히면서 네.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고 결국 일찍 행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선수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헬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인파 속에 이 소위 탈출 소동까지 좀 벌어진 모습이죠. 이 대통령 대변인까지 나와서 이 열광적인 축하로 이 육로 퍼레이드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네. 이 아쉬움을 좀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선수단은 이 헬리콥터를 타고 주요 지점 일부를 좀 돌아다닌 뒤에 수도 외곽으로 결국에는 좀 이동했습니다. 근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아직 끝이 아니었는데 이 우승 축하를 받은 메시 이번에는 이 본인 집에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 수많은 팬들이 메시의 집은 물론 이 이동하는 차까지 이제 계속해서 에워싸고 따라다니면서 네. 이 이동은 물론 이 주차까지 좀처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경호원과 경찰들이 주변 인파와 이 사고를 막기 급급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그 통 부족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에도 여전히 팬들은 이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이 메시 선수를 사진 찍기에 바빴다 이런 상황이 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지금 사실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굉장히 사람 인명 피해까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 메시 이 아르헨티나 36년 만에 우승 이어서 뭐 물론 그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국가적인 관심사인 것 같아요, 강재묵 기자. 네. 이 축구 황제 오른 메시 이제는 이 위인의 반열에 오를 좀 전망인데요. 이 네. 아르헨티나 지폐에 메시 얼굴이 새겨질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메시 얼굴을 1000페소 지폐에 넣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해지는데 메시의 등번호인 10번을 반영해서 이 1000페소 지폐에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세종대왕을 그렇죠. 보고 있는 거다. 이 살아있는 그렇죠. 세종대왕을 이 네. 아르헨티나에서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만큼 이 대단한 이 과정이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선수들이 복귀하는 날짜인 20일은 이 정부가 정해서 이 공휴일로 지정하기까지도 했는데요. 공휴일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또 이 축제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는 좀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네. 프랑스에서는 좀 대접이 다릅니다. 이 프랑스를 떨어뜨리고 아르헨티나가 된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메시 선수가 이 우연인지 지금 프랑스 소속 팀에서 축구팀에서 그러네요. 뛰고 있습니다. 생제르맹인데 프랑스인들은 굉장히 화가 나서 네. 이 메시의 등번호가 새겨진 저 선수 옷을 발싸개로 이렇게 발닦개로 쓰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저희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골드컵 넣었다가 네.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방출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메시는 방출되지 않고 생제르맹에서 계약이 연장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김관욱 의원님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발매트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400만 인파가 몰린 걸 보고 저희 얼마 전에 있었던 참사가 사실 생각이 나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의 환호보다도 사실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우선돼야죠.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환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년대만 해도 세계 8대 부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적 자부심이 굉장히 간절했던 상황 속에서 우승을 해줬으니까 국민 전체가 막 환호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정말 저런 위험한 이 행동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